봤어요? 48페이지에 5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호흡계랑 배설계 이야기했는데, 그지? 배설계 좀 많이 헷갈리죠. 자, 배설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배설계의 중심은 어디다? 바로 콩팥이다라고 했어. 배설계의 중심은 콩팥이다. 이 콩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는 거야?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배설계의 주요 임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뭐가 콩팥이냐면 여기 A 양쪽에 두 개 있는 거예요. A 있죠. A가 바로 뭐다? 콩팥이다. 이 콩팥에 수많은 네프론이 들어있는 거야. 요 수많은 네프론이 여기서 요소들을 다 걸러낸다 그랬죠. 요소들을 걸러내가지고 요 깔때기, 콩팥 깔때기라는 게 있어. 요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을 농축해가지고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뭐냐면 오줌을 만들어서 방광으로 보내는 오줌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C가 뭐냐면 이게 방광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가 요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네프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기관. 이게 바로 배설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A는 방광이다. A는 방광이 아니라 A는 콩팥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 B는 오줌관이다. B는 오줌관 맞아요. A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3번. B에 있는 포도당은 모세혈관은 전부 제흡수된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요 3번 헷갈렸을 텐데요. 선생님, 그때 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세단 네프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프론이 뭐였냐면은 이 주머니, 보먼 주머니가 있었고 이 보먼 주머니 안으로 들어온 사구체라는 게 있었어. 그죠? 사구체. 기억나요? 이 사구체 안쪽으로 요소를 포함해서 요소를 포함해서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함정에 쑥쑥 빠진다 그랬죠. 요 함정에 쑥쑥 빠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크기가 작은 애들이 빠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구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요 얇은 가느다란 관 이게 오줌관이 아니에요. 요거는 세뇨관이란 말이야. 세뇨관. 요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서 여기서 재흡수가 일어난다. 이 세뇨관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빠졌어. 그럼 얘들 다시 구제해 줘야 돼. 이 구제해 주는 과정이 바로 뭐다? 재흡수의 과정이다. 누구를 구제하는 거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을 다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재흡수의 과정인 거야. 어, 요런 애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프론. 이 네프론이, 수많은 네프론이 이 콩팥에 수많은 네프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프론들이 이 콩팥 안에 수많이 들어있고 그 세뇨관으로 모인 수많은 오줌들이 모여서 가는 데가 오줌관이야. 수많은 네프론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민결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배설계를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1번을 보세요. 자, 51페이지 1번하고 2번 같이 풀어볼 텐데, 이게 지금 페이지 51쪽이고요.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네프론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어떻게? 뭘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사구체가 되는 거고, 얘를 담고 있는 요 주머니가 뭐가 되겠어? 이게 보먼 주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관 있죠? 이 노란색 관이 뭐가 되겠어? 세뇨관이 되는 거야. 다시 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 여기 사구체 안으로 물질들이 들어오잖아. 들어온 물질들이 이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여과라고 했죠? 빠져 들어가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고 여과되지 않은 물질은 이 모세혈관을 따라 다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 이 노란색 세뇨관으로 빠진 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오줌관으로 이동을 해서 오줌이 되는 거고, 음, 맞지? 그때 여기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이게 바로 뭐라고? 사구체가 되는 거고, 얘를 담고 있는 요 주머니가 바로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가 되는 거고,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돼서 빠져나가는 건데, 요 관이 뭐냐면 세뇨관 주변을 돌고 있는 모세혈관이야. 그러면 요 가 그림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일단 사구체에서 쏙쏙쏙 함정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빠진 애들을 다시 구제해 준 거야. 구제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은 다시 우리 몸으로 데리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가 나타내는 건 뭐를 표현한 거야? 제흡수를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제흡수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제흡수가 되겠어요? 어떤 애들이 제흡수되니? 써봐요, 지연아. 자, 어떤 애들이 제흡수되는 거죠? 크기가 작아서 빠졌어. 어, 여기로 들어온 애들은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크기가 덩치가 큰 단백질. 덩치가 큰 단백질이 들어오고요. 덩치가 작은 포도당. 덩치가 작은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요소. 요 네 가지 생각해요. 네 가지. 그럼 얘들 중에서 일단 세 가지는 여기에 빠지는 거야. 누가 빠지냐? 크기가 작은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는 여기에 쑥쑥 빠져요. 빠졌는데 오줌으로 가는 애는 누구만 보내는 거냐면 요소만 오줌으로 보내는 거야. 오줌관으로 보내는 거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흡수를 시켜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재흡수를 다시 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 그림에서 재흡수된 애들은 누가 되겠어? 포도당, 아미노산이 되겠죠. 권율이. 알겠어요? 음. 나 그림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 나 그림은 들어가서 여과가 됐는데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재흡수 되기도 한단 말이야. 어. 그럼 이거는 나는 재흡수도 되면서 오줌으로 다 같이 빠져나가는 애거든. 얘는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 물 같은 애들. 물하고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물과 무기염류는 오줌에도 좀 섞이고 우리 몸에도 좀 재흡수가 돼요. 이 무기염류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염류라는 거는 이온들이거든.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100% 재흡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재흡수가 되기도 하고 오줌에도 일정 부분은 섞여 있어요. 다는요. 다는 아예 빠지지가 않잖아. 어떤 애겠어? 덩치가 큰 애죠. 덩치가 큰 누구? 단백질. 얘들은 아예 빠지지 않고 그냥 우리 몸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는 단백질의 이동 경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물과 무기염류는 가가 아니라 나 같은 경로로 가는 거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나가 아니라 가 같은 경로로 재흡수돼서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내보낼 수 없다. 100% 재흡수가 돼야 된다. 디귿은 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오줌에도 들어있죠. 오줌에도 지금 들어있잖아. 단백질은 다처럼 이동한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예 빠지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1번.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그렇지.
종현이, 민성이, 남은 친구들. 이해됩니까? 민재, 지윤이, 연우. 이해돼요? 오케이. 알겠죠? 서연이, 하준이, 민결이, 연서, 범서. 좋아요. 그래서 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볼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재진이, 고마워요. 콩팥의 각 부분에서 채취한 물질의 영양소를 검출한 반응이다라는 거야.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사구체 그다음에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이 네프론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 네프론은 사보세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먼 주머니에 담겨 있는 누구? 사구체 그 보먼 주머니에서 여과된 애들이 지나가는 세뇨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네프론이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콩팥 속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서윤아, 그지? 음.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얘기하지만 어, 여기서 들어가는 물질들이 뭐뭐 있었다? 덩치가 커다란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덩치가 작은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덩치가 작은 아미노산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했듯이 요소라는 범인이 있고요. 이 요소라는 범인을 우리는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방금 나왔던 물하고 무기염료.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걸 다 기억을 해줘야 돼. 즉, 이렇게 많은 애들이 혈액을 따라서 콩팥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온 애들 중에서 빠졌다가 다시 구제가 돼서 100% 재흡수가 되는 애들. 100%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를 시키는 애들이 누구죠? 이것들 중에서 크기가 작아서 빠졌어. 빠졌지만 다시 재흡수한 애들 누구야?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란 말이야. 얘들은 100%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오줌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음. 두 번째, 물하고 무겸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일단은 영양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덩치가 커가지고 단백질은 절대 빠지지 않고 이 모세혈관 단백질은 덩치가 크니까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라고 하는 녀석은 100%다 빠져서 오줌을 내보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이 수많은 이렇게 네프론에서 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모이는 곳이 콩팥 깔때기라는 곳이야. 콩팥에 깔때기가 있어요. 이 깔때기에 다 모여서 이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이 돼서 나가는 거야. 이 오줌이 돼서 나가는 여기가 바로 이게 뭐냐? 오줌관이에요.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오줌관으로 나가는 여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요소를 버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지? 응. 요소가 분명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물도 있겠고 일단 여긴 요소가 오줌간에 있을 거야. 그 다음 이 보먼 주머니로 빠지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 빠지는 애들. 크기가 작은 애들 빠지겠지. 포도당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빠질 것이고 여기에 요소도 빠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크기 작은 애들은 빠져요. 그 다음에 사구체. 요 사구체에는 누가 있어요? 사구체는 방금 얘기했듯이 요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사구체 속에 들어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단계로 되어 있겠구나. 다시
사구체로는 덩치가 큰 단백질, 덩치가 작은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가 같이 들어왔지만 이 보먼 주머니에는 덩치가 작은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만 빠진다. 그 다음 이 콩팥 깔때기로 모이는 애들은 요소들만 전부 모인다. 여기에 포도당 아미노산 있으면 돼안돼? 안 돼. 건강한 사람은 여기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구체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어, 사구체에는 처음 들어온 애들이잖아. 여기 누구 있어? 단백질 있을 것이고 덩치가 큰 단백질 있을 것이고 여기에 포도당도 있을 것이고 어디 있어? 아미노산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보먼 주머니에는 단백질은 빠지지 않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보먼 주머니는 덩치가 작은 누가 있겠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겠지. 물론 요소도 빠졌겠죠. 그다음 콩팥 깔때기에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요소만 있을 거란 말이야. 요소만.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영양소 검출하는 거 우리 암기했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영양소 검출 암기법 어떻게 알아? 그림 그리라고 했어. 황제가 사는 집을 그리고 여기에 황제를 그리고 황제가 있었고 황제에는 여자친구가 두 명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암기법이죠. 어떻게? 황제 이름이 누구야? 포배황이야. 포배황이 어디 살았어? 노가청에 살았어. 포배황이 노가청에 살았는데 여자친구가 둘이 있었죠? 한 명은 뷰자, 성은 단뷰자. 그다음 한 명은 누구야? 수선이, 지수선. 음, 포배황이 노가청에 살았는데 여자친구와 뷰자와 수선이가 있었다. 포배왕 노가청 단뷰자 지수선. 자, 이게 뭐였어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은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은 청람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하면은 보라색, 자색.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종합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 아, 아이오딘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고 베네딕트 반응은 뭐를 알기 위한 거다? 포도당이 들어있니? 자, 뷰렛 반응은 뷰자, 단뷰자, 단백질이 있니?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건데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구체에는 포도당도 있고 보먼 주머니에도 포도당이 있고 콩팥 깔때기에도 포도당이 있다는 말이네. 지금 이 실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백질을 보면은 사구체에 플러스라는 건 단백질이 사구체에 있었는데 보먼 주머니와 콩팥 깔때기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네. 아이오딘 반응은 전부 일어나지 않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포도당은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콩팥 깔때기 다 있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포도당은 사구체와 여기 봄원 주머니까지는 있어. 그런데 이 콩팥 깔때기에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포도당이 전부 흡수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사람은 포도당이 콩팥 깔때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은 아니야. 당이 검출되는 사람이야. 이게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데,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이래요. 당뇨병 환자들이 당이 이렇게 검출되거든. 어쨌든 여기서 그걸 물어보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사구체에만 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덩치가 큰 단백질은 사구체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기억. 녹말은 사구체에 없었죠. 맞죠? 니은 사구체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질이 여과되었다? 단백질 여과 안 됐잖아요. 사구체까지만 있었잖아. 재흡수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포도당이 100% 재흡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왜? 여기 깔때기, 홍파 깔때기에서 포도당이 검출이 됐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2번, 좀 어려웠죠? 2번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주세요. 연우, 다현이, 윤성이, 민채, 종현이, 민결이, 서현이. 이해됩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배석이 좀 정리가 됐나? 좋았어. 오케이. 성훈이, 유라, 좋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겠고, 나머지 이제 정리하시고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다시 또 우리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 우리 함께 또 심화 과정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6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볼게요. 자, 60페이지의 6단원 물질의 특성 파트예요. 자, 6단원은 제목이 뭐냐면 물질의 특성이에요. 특성. 어, 그래서 뭘 공부할 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 대해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공부하냐면 끓는 온도, 끓는 점이라고 하죠.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요.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뭐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거든. 그러니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걸 공부할 거고 두 번째, 밀도라는 걸 공부할 거야. 밀도.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면 튜브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그 다음에 철은 물속에 가라앉잖아. 이렇게 어떤 물질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건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밀도도 다 물질마다 다른 특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는 걸 공부할 거고, 그럼 세 번째, 용해도라고 하는 특성 공부할 거예요. 용해도. 용해라는 건 뭐냐면 녹는다는 거죠. 도라는 건 뭐냐면 정도라는 거야. 녹는 정도라 그래서 용해도는 뭘 용해도라고 하냐면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녹일 거예요. 그러면 잘 녹는 애가 있고 안 녹는 애가 있어. 녹는 양이 어떤 애는 10g만 녹았다면 어떤 애는 30g이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 녹는 양이 다르다. 용해도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6단원의 핵심은 바로 이 끓는 점. 물질마다 끓는 점이 왜 다르고 끓는 점이 뭔지. 그다음에 밀도. 물질마다 밀도가 왜 다른지. 그리고 밀도를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는지. 용해도, 물질마다 녹는 정도가 왜 다르고 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6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 이 6단원의 제목이 뭐의 특성이냐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들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구별을 해볼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순수한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크게 순수한 물질, 우리는 그걸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서로 혼합되어 있다. 이걸 혼합물이라고 해. 혼합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물질은 그냥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순물질이고요. 혼합물은 설탕물처럼 설탕물을 생각하면 돼. 물에 물에 물 입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녹아 있는 설탕들도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두 개 나누면 순수하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물질, 이걸 순물질.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 한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물질, 이걸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순물질은 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로 구별되냐면 순물질은 우리 원소교 공부했잖아.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산소, 수소, 한 종류로 되어 있잖아. 그지? 구리 하나거든.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는 탄소라고 하는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금도 금이라는 원소가 있죠. 자, 은이라는 원소가 있죠. 수은의 원소기호 Hg, 수은의 원소 있어. 자,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이 있죠. 요건 당연히 순물질이니까 요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리고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한 종류의 물질인 물질인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진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분자 생각하면 돼, 분자. H2O. 자, 이거 두 종류의 원소로 돼 있지만 이건 물이잖아. 새로운 물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순물질이야. NaCl, 염화나트륨. 얘도 붙어서 결합해서 아예 전혀 다른 소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소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얘도 순수한 물질이야.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붙어서 새로운 분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하나의 한 종류의 물질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에탄올도 마찬가지야.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도 여러 원자들이 세 종류 이상의 원자가 합쳐진 애예요. 요런 애들도 다 순수한 물질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혼합물은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인데 이게 골고루 섞여 있느냐?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두 물질이 섞여 있는데 얘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 동그란 애가 이렇게 있다면 세모난 애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어. 이런 게 균일 혼합물이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얘들이 서로 뭉쳐 있어. 세모난 애들끼리 뭉쳐 있고 동그란 애들끼리 뭉쳐 있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따로 뭉쳐 있어. 이런 걸 불균일,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균일 혼합물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물에다 녹인 애들, 수용액. 물에 녹였으면 전부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애들이 있겠어? 설탕물, 물에 잘 녹아있죠. 소금물, 물에 잘 녹아있지.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야. 왜냐면 산소, 질소, 아르곤 이런 애들이 골고루 섞여 있거든. 그 다음에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왜 균일 혼합물이냐면 탄산음료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합금이라 그래서 금속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합금이야.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 뭐 주스라든지 아니면 흙탕물, 우유도 여러분 불균일하게 섞여 아래 가라앉아 있고요. 암석, 돌 있죠, 돌. 돌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야. 불균일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을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하는데 순물질은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이고 순물질은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다. 순물질은 원소 한 종류 되어 있는 애와 원소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애들도 있다.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와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가 있다. 되겠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순수한 물질, 즉 순물질이 갖는 애들의 고유의 성질, 순물질들은 그들 고유의 성질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어떤 애들이 물질의 특성이 되냐면 일단 맛이나 색깔도 물질의 특성이 돼요. 고유의 성질. 그 녀석 고유의 특성, 성질이 되고요. 그 다음 방금 이야기했던, 저 처음에 얘기했던 끓는 점도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되고 밀도라는 것도 특성이 되고
용해도라는 것도 특성이 돼요. 그런데 특성이 아닌 게 있어. 특성이 아닌 거. 뭐 예를 들어서 길이. 자, 길이가 길다고 해서 다른 물질일까요? 음. 쇠가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길이가 긴 게 있어. 하지만 같은 쇠잖아. 길이로 물질을 구별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부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없고 같은 원리로 질량으로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길이나 부피나 질량은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맞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오른쪽 페이지. 자, 1번. 순물질에 대한 설명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 자, 1번. 고유한 성질 나타내는 건 누구의 성질이에요? 바로 순물질의 성질이 되겠지. 자,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어. 이게 뭐야? 순물질. 성분들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 자, 성분이라는 건 이미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다는 거야. 설탕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어. 그럼 이 설탕과 물이 들어있는 설탕물이잖아.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죠. 그게 이 얘기야.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순물질은 H2O. 자, H2O. 순물질이죠. 물. 얘는 H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니야. O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됐다고 그랬죠? 성분 물질 성질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거죠. 자, 에탄올. 아까 뭐라고 했어? 순물질. 산소, 순물질. 이산화탄소, 순물질 알겠죠? 순물질에 해당한다. 자, 순물질 혼합물 구별해 볼까요? 자, 금. 금은 뭐예요? 원소로 돼 있으니까 순물질. 자, 물. H2O라고 우리가 쓸 수 있잖아. 뭐야? 순물질. 조심해야 돼. 물은 혼합물 아닙니다. 하나로 붙어 있어 다. 순물질이야.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뭐하고 뭐의 혼합물이야? 물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 자, 공기. 혼합물이죠. 산소, 질소, 아르곤. 자, 염화나트륨. 전혀 다른 새로운 소금이라는 게 됐어요. 순물질. 식초. 식초는 물에다가, 얘도 물에다가 식초의 성분. 이게 누구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식초 성분이 있어. 이 둘을 섞은 게 식초야. 그래서 얘도 뭐 하냐면 혼합물이 돼요. 6번은 별표 하나 쳐놓고.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될까? 되겠어? 어, 됐어요. 그럼 3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 자,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건 다 성질이고, 부피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랬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이게 파트가 6단원이 굉장히 어려워. 어, 5단원 소화순환 호흡 배설보다 6단원 여기 물질 특성 파트가 이거를 암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해를 해야 돼. 4번. 물질 특성에 대한 설명.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달라. 같은 물질은 같은 성질을 나타내고 다른 물질은 다 달라. 그래서 물질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특성이니까. 자, 만약에 같은 물질이야. 양이 많아지면 특성이 바뀌냐? 같은 물질은 양과 관계없이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을 100g을 끓이거나 물을 200g을 끓여도 얘들은 전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잖아.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양에 관계없이 특성은 항상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별표. 자, 순물질은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혼합물은 각각의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일정하지 않죠.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질 특성 중에서 우리가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끓는 점.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 자, 끓는 점은 과학에서 점은 온도를 말하는 거야. 온도.
그럼 끓는 점은 끓는 온도가 되겠지. 끓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을 가열해. 물을 넣고 가열해. 그럼 물을 넣고 가열하면은 열을 가열하면 물이 서서히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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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뭘로 바뀌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기 시작하지. 그치?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액체인 물이 물을 끓였어. 그랬더니 기체로 바뀌기 시작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화라고 합니다. 어, 기화될 때는 온도가 일정하죠. 물을 가열했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해져요. 이거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 배웠던 거지.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는데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해요. 몇 도? 100도. 왜 일정하죠? 이거 이유 아는 사람. 왜 일정하지?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왜 온도가 일정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을 주면은 열을 받기 시작한 물질들은 운동이 어떻게 될까?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야, 나 이제 액체를 떠나서 기체로 날아갈 거야.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기화가 일어나고 끓기 시작하는 거죠. 즉, 액체인 녀석이 기체로 바뀌는데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얘들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은 부딪히는 걸 떠나서 상태를 바꾸는 데다가 에너지를 써버렸거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야. 온도가 왜 일정하다? 얘들이 여기서 상태가 변하고 있죠. 상태 변화에 에너지를 흡수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온도야? 끓는 점이야. 기억나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 잠깐 얼핏 기억나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들은 즉 순물질은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해요. 그런데 소금물, 물에다가 소금을 섞었어요. 그러면 이 소금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 사이사이에 소금들이 끼어 있는 거거든. 그럼 물들이 야, 나는 기체로 좀 바뀌어서 변화해서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소금들이 남아서 방해하는 거야. 야, 가지 마 하면서 소금이 이 기체가 되려고 하는 걸 방해를 해. 방해를 하니까 이 방해를 뚫고 내가 기체가 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을 흡수해야 돼요. 따라서 소금이 있게 되면 이 소금이 있는 물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기체로 바뀌는 시점부터 온도가 일정해져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꺾여요. 원래는 이렇게 물만 있으면 일정한데 소금물일 때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소금은 계속해서 농도가 진해질 테니까 방해를 더 많이 받지. 방해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점점 온도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그림을 합치면 순수한 물질의 끓는 점은 여기 5번 문제처럼 순수한 물질, 특히 여기서 물을 얘기하면 물 같은 경우에는 비처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에서 일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가열하면은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진다. 왜? 소금이 방해한단 말이야. 소금이 물이 증발하는 걸, 물이 기체로 되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농도가 진해지면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일정하지 않고 끓는 점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고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수할 때와 순수하지 않을 때 순물질하고 혼합물이랑 얘들의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 첫 번째는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 두 번째는 어는 점을 비교해 볼 거고 세 번째는 녹는 점도 비교해 볼게요. 녹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 하는 거거든. 그때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방금 했죠. 어떻게 된다? 가열하게 되면 순물질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다. 순물질은 온도가 일정해요. 그런데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왜?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끓으려면 쉽게 끓지 않는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거야. 그래서 혼합물의 끓는 점은 높아진다. 이해되죠? 두 번째, 어는 점은 자, 물을 얼려요. 물을 얼리면 물이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언단 말이야. 순수한 물 0도에서 얼어요. 왜? 어는 온도도 일정하거든. 그런데 혼합물은 어는 점이 더 낮아져요.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계속해서 변해. 일정하지도 않아. 소금물은, 즉 혼합물인 소금물은 어는 점이 더 내려가요. 자,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가요. 자, 왜 내려가냐? 이것도 아까랑 같은 원리인데 물이 여기서 야, 나 이제 얼음이 될 거야 하면서 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한단 말이야. 뭉치려고 하는데 소금이 이 사이에 껴가지고 뭉치지 마!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더 차갑게 해야 얘들이 어는 거야. 그래서 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금물이 있을 때는 어느 점이 더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서 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소금은 얼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더 진해지니까 어는 게 더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지니까 어는 점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지는 거예요. 되죠? 자, 여러분 녹는 점은 어는 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어요. 얼음이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아요.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아. 따라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면, 아니, 어는 점이 낮아지면 혼합물의 녹는 점도 낮아지는 거야. 우리가 금속을 녹였어. 녹일 때 어떤 순수한 물질의 금속이 순물질의 녹는 점이 여기서 녹았어. 예를 들어서. 혼합물은, 혼합물은 녹는 점이 달라진다. 혼합물의 녹는 점은 순수한 앨보다 낮아지게 된다. 어는 점도 낮아지고 녹는 점도 함께 낮아진다. 똑같기 때문에. 녹기가 더, 음, 녹는 점이 더 낮아진다. 어는 점도 낮아지고 녹는 점도 낮아지는 거야. 되겠어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교재를 볼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 봐봐. 60페이지. 이 그림 잘 봐야 되는데, 끓는 점을 보면 물보다 소금물의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을 보면 물보다 소금물의 어는 점이 더 낮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에다 이용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어서 삶으면 100도에서 끓던 물이 12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달걀이 더 잘 익어. 이렇게 가끔은 녹는 점을 높여서 더 높은 데서 끓일 수 있어. 그래서 라면 먹을 때도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막 120도에서 끓어요, 물이.
그냥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밖에 안 끓지만 스프를 넣거나 소금을 넣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라면이 잘 익고 달걀이 잘 익게 만들 수 있어요. 뭘 이용한 거야? 바로 끓는 점, 혼합물에 끓는 점을 높게 만든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거거든. 자, 반대로 어는 점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물이 어는 점이 0도잖아요. 그러면 물은 0도가 되면 얼어야 돼. 그러면 겨울철이 되면은 도로에 얼음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혼합물이 되니까 어는 점이 어떻게 돼? 어는 점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는 점이 떨어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영하 5도까지는 아직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뿌리면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얼음이 다시 물로 바뀌는 거예요. 녹을 0도에서 얼던 것이 영하 10도, 20도가 돼야 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물의 상태가 유지가 돼. 마찬가지로 워셔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동차에다가 유리창 닦는 물이에요. 그냥 일반 물을 넣으면 겨울철에 얼어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에탄올을 섞어서 잘 얼지 않게 만드는 거야. 즉,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녹는 점. 어는 점도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고, 녹는 점도 함께 낮아져요. 같다 그랬어. 그럼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금속이 녹는 점이 80도였어. 자, 녹는 점이 80도라는 건 나는 80도가 되기 전에는 아직 녹지 않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야. 근데 80도 넘어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녹는 점이 80도에서 60도로 떨어졌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니? 나는 60도 전까지만 고체고 60도만 넘어가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죠. 즉, 순수한 물질일 때는 80도가 돼야지 액체로 녹았는데 혼합물을 만들면 60도만 돼도 액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혼합시키면 쉽게 녹는 거죠. 녹는 점이 낮아졌으니까. 녹는 점이 낮아졌으니까 쉽게 녹는 거예요. 그래서 납과 주석을 이용한 댐납이라는 게 있어. 댐납은 쉽게 녹아요. 그래서 금속을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퓨즈. 퓨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납과 주석을 섞은 건데 똑같아. 댐납이랑. 쉽게 녹아서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에 도선이 있어요. 오른쪽에 도선이 있어요. 이 도선과 도선 사이에 이 퓨즈라는 것을 연결해 놨어. 퓨즈. 이 퓨즈가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야. 그런데 이 왼쪽에서 너무 높은 전류가 막 흘렀어. 그럼 여기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뜨거워서 열이 발생하거든. 그럼 불이 날 수가 있잖아. 근데 불이 나기 전에 녹는 점이 낮아진 이 퓨즈가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이게 뭐야? AI 컴패니언이 뭐야 이게? 어. 자, 이렇게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녹아서 쉽게 전류를 차단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이다.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물질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질보다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스프를 넣거나 소금을 넣는다는 거지. 혼합물의 어는 점은 더 낮아진다. 그래서 쉽게 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워셔액에 섞어서 사용한다. 녹는 점도 혼합물은 낮아져.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면 쉽게 액체로 바뀌는 거야.
쉽게 녹는다는 거지. 녹는 점이 낮아졌으니까 쉽게 녹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댐납이나 퓨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쉽게 녹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해가 될까요? 자, 오른쪽 61페이지 볼게요. 6번. 별표 좀 쳐보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혼합시키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이 낮아지고, 녹는 점도 낮아진다. 이 특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1번. 달걀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어. 그러면 뭐가 높아져요? 끓는 점이 높아지죠. 따라서 100도보다 더 어떤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워셔액으로 닦으면, 자, 워셔액은 아까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라고 그랬어. 혼합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는 점이 낮아진다.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해준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들었어?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져서 쉽게 녹여서 화재를 예방한다. 불나는 걸 예방한다라는 얘기 했던 거지. 다현 알겠지? 잘하네. 서윤이, 연우, 시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 정리를 해봤고요. 잘 기억을 해놔봐. 음, 순물질과 혼합물,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낮아진다는 거. 물질을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 나눈다는 거. 끓는 점이라는 건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63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 끓는 점 얘기를 한번 더 좀 자세하게 볼게요. 끓는 점만 좀 빼가지고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끓는 점.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다. 그 고유의 특성이야.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78도에서 끓었어. 메탄올이라고 하는 건 65도에서 끓어요. 서로 끓는 점이 다르다. 같은 물질이라면 양이 달라도 끓는 점은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 에탄올이야? 똑같이 끓어요. 대신에 양이 작으면 빨리 끓고 양이 많으면 천천히 끓을 차이가 있는 거지. 끓는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자, 2번. 녹는 점과 어는 점 볼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녹기 시작하지. 그 녹기 시작할 때 온도가 무슨 점이야? 녹는 점이죠. 그리고 녹는 점을 지나면 뭐가 되게 상태가 액체로 바뀌죠. 그랬다가 다시 내가 얘를 냉각시켰어. 그러면 얼겠지. 그때 온도가 뭐가 되겠어? 어는 점이 되겠고, 어는 점을 지나서 더 내려가면 뭘로 바뀌어요? 고체로 바뀌잖아.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는 서로 어떤 거야? 서로 같단 말이지. 물의 녹는 점 0도, 물의 어는 점 0도가 되는 거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이라면 같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떤 물질에 우리가 녹는 점을 알고 있고 끓는 점을 알고 있다면 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상태가 뭐야? 고체 상태인 거고 녹는 점보다 높아지면 이제 액체로 바뀌었다가 끓는 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뭘로 바뀐다? 기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치? 자,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오른쪽 그림은 일기압에서 액체 물질 ABC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다. 자,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가열했더니 A는 여기서 끓었고 B는 여기서 끓었어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끓는 점이 좀 똑같잖아. 그치? 어떤 물질? 같은 물질.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다. 먼저 끓었다는 건 이 일정한 온도에 먼저 도달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도달했어? A가 먼저 도달했네. A가 가장 먼저 끓었다. 이유는 뭘까? A의 양이 B의 양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C에 끓는 점이 가장 높다. C에 끓는 점이 지금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자, 고체 물질이라는 거 알려줬으면 일단 처음에 출발은 뭐로 하는 거야? 고체로 하는 거예요. 고체 물질을 가열했대. 그럼 얘가 이제 나에서 뭘로 바뀌겠어요? 나에서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지. 뭘로? 고체에서 액체로. 그러니까 나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자, 나를 지나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전부 액체로 바뀌었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가열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냉장고에 넣어서 냉각을 시키는 거야. 그럼 온도가 떨어지네? 그럼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가고, 그 다음에 고체로 변하겠죠. 이 53도는 뭐가 되겠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의 온도니까 이 53도는 녹는 점이 되기도 하고, 어는 점이 되기도 하겠죠. 녹는 점과 어는 점 각각 몇 도인가? 53도다. 각각 어떤 상태인가? 지금 얘기했듯이 고체, 고체와 액체, 액체, 액체와 고체, 고체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11번 볼게요. 11번. 자, 어떤 물질 A의 녹는 점과 끓는 점,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 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왔어. 이거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A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A라는 물질의 녹는 점이 몇 도래요? 마이너스 218도래.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8도야. A라는 녀석의 끓는 점은 몇 도래? 마이너스 183도래요. 이런 애가 있어요. 산소가 이런 애야. 산소.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녹는 점보다 낮은 곳에서는 상태가 뭐다? 고체예요. 녹는 점보다 높아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뭘로 바뀐 거야? 액체예요. 끓는 점보다 높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A는 마이너스 18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뭐다? 기체야. 근데 문제를 보면 어디에서? 실온에서 약 20도에서 상태가 뭐냐? 자, A는 실온에서 상태가 뭘까? 실온 20도야. 그럼 20도는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83도보다 높은 곳에 있잖아. 따라서 A는 실온 20도 상태에서는 뭘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도희야.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그려봐, B. 수직선 이렇게 그려봐. 수직선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할 거야.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그려보세요. B의 녹는 점은 몇 도래? 0도. 끓는 점은 몇 도래? 100도래. 그러면 얘는 20도의 상태가 뭐겠어? 20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20도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B는 상태가 뭐예요? 액체 상태인 거지. 왜? 고체, 액체, 기체인데 20도라고 하는 온도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는 온도니까 액체 상태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C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나요? 여기까지는 돼요? 자, 조금만 더 할게. 마지막으로 이게 왜 물질의 왜 특성이 되는가? 그 얘기는 왜 물질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서로 어떻다? 끓는 점이 왜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끓는다고 하는 것은 액체였던 애들이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A라는 액체가 있고 B라고 하는 액체가 있어.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근데 A라는 액체와 B라는 액체가 있는데 A라는 액체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력이라고 하지, 인력. 그 인력이
물질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인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인력이 A 간의 인력이 B보다 만약에 더 크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A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해. 자기들끼리 나 이제 날아갈 거야. 근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서로 붙잡고 안 놔줘.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져야지 얘들은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잡아당긴 인력을 이겨내고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인력이 크면 자기들끼리 인력이 세면은 쉽게 못 날아가니까 인력이 세면은 기체로 되는 온도, 즉 끓는 점도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B는 인력이 약해. 그러면 날아간다 하면 아무도 안 말려. 쉽게 날아가는 거야. 따라서 인력 때문에 물질마다 인력이 달라지고 그 인력 때문에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야. 액체 인력이 세면 끓는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날아가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끓는 점은 바로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인력이 영향을 주는 거야. 인력이 세면 셀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A야. 나도 A이고 너도 A야. 그래서 A가 날아가려고 할 때 나는 이제 100도가 되면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날아가려고 해, 이제. 인력을 이겨냈어. 야, 얘들아 잘 있어. 난 이제 갈게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밖에서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어요. 이걸 기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1기압에서 우리가 끓는 점을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압력을 높여서 막 10기압으로 높였어. 압력이 높아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밖에서 공기들이 압력이 세져가지고 야, 나오긴 어딜 나와? 하면서 못 나오게 더 막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야, 나 에너지 충분히 얻었거든? 날아갈게 하는데 못 나가게 막은 거야. 그러면 어때야 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이 압력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100도에서 끓었던 녀석이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야 돼요. 막 120도가 돼야지 끓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즉,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도 변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끓는 점은 다 1기압에서의 끓는 점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함께 낮아져요. 물을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면은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는 거고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서 우리가 밥을 짓게 되면 이 높은 산은 기압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공기가 별로 없어. 따라서 0.5기압에서는 더 쉽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얘들이 막 70도밖에 안 됐는데 물이 막 끓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밥이 설익는다 라고 하는 거야. 자, 9번 문제 이제 볼게요. 이 얘기예요. 9번 문제 별표.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어때? 낮아지는 거야. 즉,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함께 낮아진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배설계 잘 정리했고요.